안녕하세요. 책 먹는 버섯이입니다. 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최근에 인생 처음으로 인턴이라는 걸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일을 나가고 주말에는 못잔 잠을 자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딱 틀어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하게 될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카메라도 못 켜고 책 소개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카메라를 안 켜는 동안 책은 좀 여러 권 읽었어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책들을 구매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월에 제가 산 책 언박싱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같이 뜯어봐요. 지금 이렇게 있어요, 박스 안에.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 책들을 산 지는 좀 오래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은 책들을 카메라 앞에서 뜯지를 못하고 제가 좀 몰래 뜯어봤습니다. 몰래 뜯고 마치 그 겨울철에 귤 까먹듯이 하나하나 이 책 어떤가, 이 책은 어떤가 막 이렇게 좀 들춰봤어요. 그래서 언박싱 컨텐츠의 취지에는 별로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책들 샀다 이렇게 소개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보다 보니까 제가 다른 영상들의 조회수보다도 하필이면 꼭 언박싱 영상 조회수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조회수를 잘 받아보고자 이런 콘텐츠를 좀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세요. 일단은 이 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보자면 대부분 소설 위주로 제가 샀어요. 단편 소설들 위주로. 김하진 소설가의 나주에 대하여라든지 나의 레즈비언 여자친구에게 이런 책들, 그리고 구도가 만든 숲라든지 브로콜리 편지, 이런 책들은 다 소설집입니다. 단편 소설집이고요. 그 다음에 좀 두 권의 책은 좀 에세이 혹은 좀 수필집 형태의 이런 책, 평론집 하나, 에세이집 하나 이렇게 두 개 정도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설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소설은 요거입니다. 김하진 소설가의 나주에 대하여입니다. 김하진 소설가의 나주에 대하여. 여러분들 김하진 소설가를 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보는 유튜브 채널 민음사 TV에서 되게 많이 얼굴을 비춰주셨던 편집자 분이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하진 소설가는 민음사에서 편집자로 일하셨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이 표제작 나주에 대하여, 이 소설책의 표제작인 나주에 대하여로 등단을 하셔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되게 얼마 안 되는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작품들을 잘 모으셔서 문학동네에서 책으로 출간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책들을 좀 꽤나 많이 다 읽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소설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탐구하는 소설을 좋아해요. 일단은 뭔가 짝사랑하는 소설, 그리고 짝사랑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을 말하는 소설 같은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좋아하는 마음이 짝사랑을 하다 보면은 단순히 좋아하는 마음만 남기가 좀 어렵잖아요. 좋아하기도 하는데 내가 막 이 사람한테 거절당하고 그다음에 계속 좀 플러팅하는데 넘어오지도 않고 이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도 좋아하고 막 이러면 좋아하던 마음들이 계속 오묘한 색깔들이 막 섞이게 되면서 이 사람은 좋기도 한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조금 싫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섞이면서 오묘한 에메랄드 같은 빛깔을 내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은 참 쉽고 단순하다라고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마음을 탐구하고
좀 바라보는 소설을 좋아하는 편인데 김하진 소설가의 소설은 그런 류의 마음에 대한 소설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딱 처음에 쥐어들었을 때 봤던 문장도 이런 문장이었어요. 선배, 저는요, 사실 사람들이 좋아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냥 좋아. 난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게 되게 얄팍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한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방향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고 딱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 되게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걸 되게 인정하기 싫고 되게 벽을 치고 살아가거나 그렇게 되기도 하죠. 오히려 그냥 이기적으로 굴어버리거나. 근데 사실은 좋아요 라는 고백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소설을 집어들었는데 딱 요 대사 같은 느낌의 소설들이었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소설이 막 묵직한 마음들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은 통통 튀고 재밌는 것들이 많았고, 문장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통통 튀고 재미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제작 나주에 대하여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 죽은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 내 회사 옆자리에 내 후배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딱 한 줄 요약으로만 듣자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지? 같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소재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남자친구의 전 애인, 그러니까 죽어버린 남자친구의 전 애인의 SNS라든지 블로그부터 막 팟캐스트까지 다 들어가서 그 사람의 행적을 뒤쫓는 행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읽히느냐? 이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 화자의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다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혔습니다. 내용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래서 김하진 소설가의 나주에 대하여 정말 재밌게 읽었으니까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산 소설집은 요거인데요. 나의 레즈비언 여자친구에게 요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 표지만 이렇게 딱 띠지를 떼고 보여드릴게요. 띠지를 떼고 보여드리면은 표지가 진짜 예뻐요. 이렇게 민트 색깔, 사람이 그려져 있는 민트 색깔에 이렇게 예쁜 일러스트 같은 게 박혀져 있는 이런 책입니다. 이게 제목이 조금 뭔가 이 무서운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이라는 글자가 떡하니 박혀있는 책을 지하철에서건 카페에서건 좀 읽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배려랄까요? 독자들에 대한 배려인지 표지에는 나의 레즈비언 여자친구에게라는 제목은 굳이 박아두시지 않았더라고요. 전 이것도 좀 되게 웃기고 재밌는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이 큐큐 단편선이라는 이 시리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이 퀴어 단편선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요. 아마도 이게 지금 5번? 그러네요. 이게 지금 5회째 출간되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큐큐 퀴어 단편선이 출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시리즈, 1번 시리즈부터 이거 5번째 시리즈까지 다 정말 재미있고 좋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접해보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 좋냐면 단순히 여기에 실려있는 단편들이 다 좋아해서 또 맞는 말이겠지만 그거보다도 뭐냐면 요즘 동시대에 막 뜨고 있는 젊은 작가들,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몰랐던 작가들의 작품을 알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이 책의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여성 작가들의 작품들만 모아놨다는 거, 그리고 그 작가들이 퀴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퀴어가 주인공이든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어쨌든 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 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들이에요. 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여성 작가들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소재인 퀴어에 대해서 같이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간다. 5회째, 5년째 이걸 해나가고 있다. 그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작업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읽어보시면 일단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고 여기에서 처음 보는 작가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고 그 작가의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작가의 또 다른 책들을 구매하게 되고 이런 경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마치 문학동네에서 계속 내고 있는 젊은 작가 시리즈 단편집처럼요. 그래서 저도 이 소설집은 항상 애정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읽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작품집에 참여한 작가분들은 첫 번째 이유리 작가님, 다음에 두 번째 아밀 작가님, 세 번째 송경아 작가님, 네 번째 이주란 작가님, 다섯 번째 김유진 작가님, 여섯 번째 이주혜 작가님, 일곱 번째 성애나 작가님이세요. 저는 여기에서 읽어본 작품이 보험과 야쿠르트라는 작품이었는데 이유리 작가님의 작품이었어요. 이걸 읽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단 내용을 설명하자면 40대에서 50대 중년 레즈비언 커플이 보험 아줌마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인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의사나 뭐 변호사 같은 데의 이름 뒤에는 아줌마라고 붙이지 않는데 보험이나 야쿠르트는 아줌마라는 이름이 붙게 되게 당연하다는 뜻이 붙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공감됐고 생각해보니까 레즈비언 커플들에 대해서 다룬 작품들은 많았어도 중년의 레즈비언 커플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레즈비언 커플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이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애잔했던 건 25살 정도에 같이 만나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냥 다 희망찼었죠. 2000에 50짜리 그냥 반지하방에서 살았지만 우리 집은 더 커질 거고 우리도 남들처럼 훨씬 더 잘 살게 될 거고 그런 미래를 꿈꿨던 이 사람들이 둘 다 굉장히 크게 아프게 되면서 한 번씩 그러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나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하다가 결국에 정착한 삶이 보험 아줌마, 야쿠르트 아줌마였던 거죠. 둘은 돈도 없다 보니까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마치 요런 문장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어요. 빙하에서 다음 빙하로 넘어갈 곳을 막 찾아다니는 막 떠도는 작은 빙하들 위로 올라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펭귄들처럼 위태롭게 느껴졌다. 본인들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문장들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또 세계관이 이어지는데 이유리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들도 또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바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유리 작가님의 또 다른 소설집도 제가 구매를 해서 또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퀴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보편적인 어떤 이미지를 뛰어넘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는 뱀파이어를 소재로 하는 레즈비언이면서 뱀파이어인 사람을 소재로 하는 글을 쓰기도 하는데 뱀파이어가 세상에 있다면 그 뱀파이어들도 소수자겠죠. 퀴어도 소수자이고 소수자이면서 한 번 더 소수자인 사람들 그런 것을 다루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에 이것은 퀴어성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포용력 있는 소설이다. 그런 소설들을 엮어놓은 작품들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추천하는 시리즈예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유리 작가님한테 완전 푹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본 소설 브로콜리 펀치라는 이유리 작가님의 단편들을 엮어놓은 소설입니다. 이유리 작가님이 누구신지 저는 이 퀴어 단편선에서 처음 알아서 좀 보니까요. 이분은 2020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몰랐지만 이 책도 되게 유명세를 떨쳤고 지금 2022년 6월에 벌써 초판 8세를 발행하시기도 했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소설이었구나. 왜 나 몰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유명한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유명해질 만한 이유가 있는 단편집이었어요. 왜냐면은 장편소설 같은 건 유명해지기가 단편집보다 전 좀 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독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편소설은 유명해지는 건 진짜 좀 어렵지 않나? 막 엄청 재밌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그래도 꽤나 유명했다. 물론 문학판에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소설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은 등단작인 빨간 열매, 이 소재가 되게 특이해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 유골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나무가 막 말을 하고 아버지처럼, 그리고 그 나무가 갑자기 그 옆집 또 다른 나무랑 막 사랑에 빠지면서 애를 낳고 막 요런 좀 되게 재치 있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그려지는 소설이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통찰력이라든지 문장력 이런 것들이 유리 작가님의 문학 기초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막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 등단작인데도 너무 완성적인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 작품인 둥둥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어떤 여자가 자기보다도 더 아이돌을 엄청 좋아해서 그 아이돌을 위해서 막 마약을 구해주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그 마약을 한국으로 운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행기 충돌이 되면서 그 마약을 가지고 바다에 떨어지게 되고, 뭔가 좀 여기까지 상상력이 간다고? 막 이러면서 결국에 이 작품 마지막에 막 외계인이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식으로 여기까지 상상력이 미친다고? 막 이런 소설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재미있고 흡입력도 강한 작품들이었어요. 여기 조금 덜 읽은 파트들도 있는데 이것들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아껴서 읽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설책인 구도가 만든 숲.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안온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인데, 이거는 최근에 막 등단한 작가분들의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어서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2021년, 2022년 등단하신 분들 위주의 작품들이 실려 있었고, 아무래도 등단 초창기에는 지면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책을 내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품들을 어떻게든 좀 열심히 찾아 읽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좀 신인 작가분들의 책들을 모아놓은 작품집이어서 되게 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젊은 시선, 막 등단한 분들의 다른 문학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샀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막 등단하신 분들, 신인 작가분들의 작품, 단편소설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책들은 이제 평론집, 그 다음에 에세이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양영희 감독님의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입니다. 양영희 감독님 성함을 들어보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개봉해서 잘 성행하고 있는 작품 스프와 이데올로기를 만드신 감독님이죠. 저는 스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이 감독님 처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전에도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2편이나 더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디어 평양이라는 작품이랑 그 다음에 굿바이 평양이라는 2작품을 개봉하셨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개봉하신 스프와 이데올로기가 이 가족 다큐멘터리 3부작의 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스프와 이데올로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양영희 감독님은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으로 살아왔던 본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일 조선인으로 살아오시면서 조선인 부락이라고 불리던 오사카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오시다가 아버지가 조총련, 그러니까 일본과 북한 사이를 오가는 뭐 그런,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 그 중에서도 오사카 본부의 부위원장을 좀 역임하실 정도로 북한과의 김일성에 대한 애정과 추앙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김일성에게 충성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사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북송사업,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조선인들을 북한으로 좀 선물 보내듯이, 아니면 인력이 필요해서 충원하듯이 일본에서 살아가는 제일조선인을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북송사업을 했을 당시에 본인의 아들 3명을 다 일본에
에서 북한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녕희 감독님을 제외하고 자녀들이 다 북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녕희 감독님은 5살이었나 6살 때 그 오빠들이랑은 완전히 단절되고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북한에 오가거나 그런 정도로 오빠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김일성을 추앙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도 비슷하시고 본인은 근데 정치색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영화를 배우러 유학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버지와 너무 다른 정치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통합될 수 없고, 근데 또 오빠들, 북한으로 떠나보는 오빠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그리움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였고,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결국에 어떤 비하인드 같은 책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큐멘터리 수포와 이데올로기를 아직 보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수포와 이데올로기를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글이 정말 좋았어요. 디어 평양부터 시작해서 이 가족 3부작 영화를 다 보고 싶게 만들 정도로 어떤 이 양녕희 감독님의 삶 전반,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삶 전반을 다 보여주고 있었던 한 획으로 이 모든 다큐멘터리들을 잘 꿰어주는 역할을 했던 책인 것 같아서 양녕희 감독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책 그리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제일조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뭐 북송 사업에 대해서도 거의 몰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읽으면서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또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론집이에요. 신영철 작가님의 인생의 역사라는 평론집입니다. 신영철 작가님은 그냥 유명해서, 그리고 예전에도 신영철 작가님의 평론집은 늘 너무 잘 읽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를 다루는, 그러니까 뭐 공무도 화가에서 사랑의 발명까지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시를 도대체 어떻게 평론집 소재로 삼았을까라는 것이 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소설을 평론하는 작품들은 독자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친숙하잖아요. 시보다 소설이 조금 더 친근하니까. 근데 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도 화가부터 좀 약간 숨이 턱 막히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본 그런 공무도 화가를 내가 또 이 책에서 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론을 쓰셨을까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 시집 여러 권 읽었을 때마다 그 시집 뒷부분에 평론이 같이 담기잖아요. 근데 신영철 작가님의 평론을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되게 좋았어요. 시를 마치 닿는 말같이 되게 좋게 잘 써주셔서 아마 이 책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신영철 평론가 분이 몇 년 만에 거의 뭐 5년? 4년 만에 쓰셨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작품들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소설 4권 그리고 에세이와 평론집 2권 이렇게 6권을 오늘은 같이 뜯어봤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책들 가지고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책 먹는 버섯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